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 뒷부분에 남아있는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위기, 그리고 13.2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에서 살펴보는 아르헨티나의 그 위기는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있었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의 위기는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나왔던 것처럼 이 fiscal imbalance, 그러니까 어떤 재정 측면에서의 적자가 굉장히 누적되었던 측면에서 시작된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1995년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나타났던 위기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르헨티나 위기의 경우에는 뭔가 뭐 대출에 붐이 있었다던가 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피스컬 측면에서. 왜 이 아르헨티나에 이런 피스컬 문제가 발생했느냐라면 이제 요 체크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지금 여기 프로빈스라고 나와 있고 여기 페더럴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페더럴은 중앙을 생각을 하시면 중앙 정부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프로빈스는 우리나라의 지자체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어떤 돈 쓰는 거,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의 어떤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한 책임은 이제 페더럴 거버먼트, 즉 중앙 정부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 걷는 만큼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그 이상을 쓴다 하더라도 뭔가 좀 대책을 강구를 하면서 지출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주정부, 이 지방 정부들은 계속해서 그냥 뭐 돈을 더 쓰려고 하는 요인이 있는 거고 이제 그의 반면에서 페더럴 거버먼트는 이제 주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빚을 내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중앙정부가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 뭐 그런 어떤 조금 구조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정부가 빚을 내게 되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정부가 이제 자국에 있는 은행들한테 이 압박을 넣게 됩니다. 야, 정부가 지금 내가 국채 아니면 뭐 국공채 같은 거를 발행을 해서 빚을 낼 건데 니네가 좀 사라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 자체는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갚으면. 정부가 원리금을 잘 갚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었고 위기로 이어진 이유는 이게 1998년부터 그 아르헨티나 경제가 안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세금 수입이 줄고, 이제 그래서 정부 지출과 어떤 정부 예산, 자꾸 이렇게 적자가 누적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국공채 발행해서 돈을 빌려갔는데, 이제 그거에 은행들이 국공채를 샀단 말이죠. 근데 정부가 돈이 없어지면서,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지면서, 돈을 못 갚게 되면서 거기에 그 채권에 정부 채권에 투자를 했던 은행들의 밸런스 쉿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토탈 에셋이 쪼그라들게 되면서 이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르헨티나 정부가 저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해외 투자자들이 의문을 이제 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위기가 시작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즉 그렇게 이렇게 위기가 점점 다가오게 되면 이제 이 어드버스 셀렉션, 모럴 하자드 프라블럼 같은 것들이 점점 심각해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은행들은 점점 이제 그 예적금 고객들이 자꾸 찾아서 오니까 돈 달라고 오니까 자꾸 그거 이제 돌려주려면 뭐 파이어 세일 한다든지 뭐 하는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러니까 자꾸 신규 대출은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 자꾸 어드버스 셀렉션, 모럴 하자드 문제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뱅크런, 뭐 뱅크 패닉이 발생을 했는데 은행에 예금 적금을 맡겼던 고객들이
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해 11월, 2001년 11월에 심지어는 하루에 인출되는 예금량이 이제 10억 달러를 넘었다라고 하니까 환산을 하면 대충 1조가 넘는 거죠. 그쵸? 하루에 그만큼의 돈이 지금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겠어서 아르헨티나 정부도 뭐를 했냐면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뱅크 할리데이를 한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뭐 현지 어로는 아르헨티나 어로는 코랄리토라는 거. 그래서 뱅크 할리데이를 선포를 해가지고 하루에 기간 동안은 이제 예금 인출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뱅크 할리데이가 어떤 또 문제를 발생시켰냐면 지금 이게 시기가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카카오페이가 있었어요. 아니면 톱스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신용카드 우리나라도 신용카드가 이렇게 체크카드 일반화된 게 얼마 안 됐는데 아르헨티나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지금 현금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현금 거래 비중이 많았다는 거죠. 일반 개인도 아니면 기업들도. 그런데 이게 현금을 지금 뭔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 어떤 전국적인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30명 이상이 사람들이 이제 죽거나 다치거나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굉장한 아르헨티나의 경제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뱅크 할리데이가 이런 위기에 오히려 더 불을 지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어서 이와 같은 아르헨티나도 그 아르헨티나 그 화폐가 기초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런시 크라이시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뭐 커런시 보드라는 어떤 정부 조직 같은 거를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뭐를 했냐면 아르헨티나의 화폐가 페소라는 화폐인데 이제 그 아르헨티나 1페소를 이제 미국 1달러에다가 정부에서 자국 화폐랑 뭐 외환 같은 거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1페소가 1달러로 이렇게 뭔가 계속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는 어떤 그런 사고 파는 뭐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아르헨티나의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면서 과연 아르헨티나 정부가 그 부채를 다 갚을 수 있을까? 아니면 면서 이제 커런시 크라이시스가 오면서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가 엄청 떨어지게 되죠. 이제 그러면 그거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를 하려면 이자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자율을 쉽게 올리지를 못하는 이유가 그러면 자기들이 갚아야 되는 자기네 국민들 돈 빌려간 국민들 아니면 돈 빌려간 정부도 또한 마찬가지 내야 되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거든. 그러면 이게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거는 거의 99.9% 확실하다. 쟤네 이자율 못 올린다.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 더 떨어질 거다. 라는 거에 이제 확실하게 베팅을 할 수 있었고, 이제 그런 투기적인 공격이 아르헨티나 페소에 대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달에 가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우리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뭐 이자 같은 거 우리 당분간 못 갚는다 이런 선언을 하고 2002년은 이와 같은 커런시 보드 제도를 더 이상 유지를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이제 어떻게 뭐 이제 자기들도 가진 외환 보유고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 이제 그거를 더 이상 방어를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피겨 9번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면 이제 아르헨티나 페소의 가치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거의 반 아니면 4분의 1 가량으로까지 최대 이제 지금 가치가 떨어졌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커런시 크라이시스가 전반적인 아르헨티나의 금융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 그래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르헨티나 페소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아르헨티나에 있던 외국인들의 이제 아르헨티나에 투자하려고 들어간 자본들 아니면
이제 아르헨티나 국민들조차도 이제 자국을 떠나게 되는 거죠. 뭔가 그 자본들이.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국내의 자본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또 더 대출은 신규 대출을 못 해주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경제 성장이 더 안 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데 또 아르헨티나도 아르헨티나 그 경제 구조에 따라서 이제 꼭 외국에서 수입해서 써야 되는 물건들이 있을 건데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가 엄청 떨어지다 보니 수입 물가가 또 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게 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GDP도 떨어지고 실업률도 오르고 자꾸 빈곤율은 올라가고 이제 조금 안 좋았던 문제는 뭐냐면 아르헨티나는 이전에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을 조금이라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또 조금 올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자를 올리면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또 부담이니까 또 경제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뭔가 지금 계속 경기가 수축되는 모습으로 발전을 하게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아르헨티나에서 그 코랄리토라고 했던 뱅크 할리데이를 시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현금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있는데 그와 같은 현금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서 진짜 무슨 완전 기본적인 경제 생활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을 지금 피겨 10번을 통해서 보면 지금 거의 인플레이션율이 연 기준으로 40%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1,000원이었던 게 내일 이게 인플레이션이 40%라고 하면 1,400원 줘야 똑같은 거를 살 수가 아니 맞나? 아무튼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 소리니까 이게 지금 경제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예측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다가 여기 지금 피겨 12번을 통해서 실업률을 살펴보면 여기 지금 위기가 닥치면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해서 굉장히 아르헨티나의 실업률이 20%.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의 실업이 없다라고 하는 실업률이 한 3에서 5% 정도면 이제 거의 완전 고용이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20%라고 하면 5명 중에 1명은 지금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으로까지 갔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아르헨티나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뭔가 조금 재정적인 측면에서 안정을 찾게 되고 경제 위기도 조금씩 벗어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2003년부터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져서 이렇게 한 10% 연율로 10% 넘는 성장을 하기도 했다 하면서 이렇게 어떤 회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 지금 제목 달려있는 것을 보시면 2008년에 발생했던 아이슬란드의 금융위기인데 이제 여기 제목에 있는 걸 보면 아이슬란드는 유럽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신흥국이라고 분류가 되기보다는 선진국에 더 가깝다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이슬란드에 나타났던 위기는 이머징 마켓,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머징 마켓에 나타났었던 위기의 어떤 발달 과정, 순서 같은 거를 따랐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에 무슨 EBS 같은 데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로 아이슬란드에 이때 나타났던 위기를 다뤘던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2008년이 되면서 아이슬란드도 미국에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슬란드가 이와 같은 큰 위기를 맞게 된 이유에는 이제 이 금융 위기가
그 2008년, 2007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상당한 아이슬란드의 금융시장의 개방, 그리고 자유화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이슬란드에서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싸게 빌릴 수 있었고,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이 굉장히 아이슬란드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런데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면서 갑자기 그 많은 자본이 빠져나가고 하면서 거품이 확 꺼지고 하면서 아이슬란드도 마치 그 개도국들이 위기를 겪는 어떤 과정처럼 아이슬란드의 위기도 진행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위기 전에 아이슬란드의 금융 자유화, 글로벌화가 많이 자본이 외국에서 들어오기도 하면서 주식시장에 거품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주택시장으로 가가지고 주택 가격에 엄청 버블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아이슬란드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조금 해결이 되면서 겨우겨우 아이슬란드도 조금씩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13.2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지금 살펴보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큰 제목에 나와 있죠. 이머징 마켓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3.2 부분에서는 우선 이렇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네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조금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레귤레이션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리 감독하는 뭐 금융 당국이 은행의 캐피털, 자기 자본을 조금 더 확충을 한다든지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행 스스로도 자기가 이제 끌어온 돈, 자기가 은행에 이제 투자한 돈이 많게 되니까 자기도 뭔가 리스크 테이킹을 너무 리스키한 곳에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게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너무 작게 깔려 있으면 은행이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할 건데, 이제 지들도 자기들이 그 자기 자본을 조금 많이 갖고 있으라고 하게 되면, 아니 이거 잃으면 나도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덜 리스키한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하여금 이렇게 적절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당연한 말들이 나와 있는데,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뭐 매저라든지 측정 방법,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갖고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어떤 너무 심각한 위기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 아니면 제도들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리고 여기 인터널 컨트롤은 내부 통제인데, 이게 일반 회사로 말을 하면 감사 같은 거죠. 그래서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회사 내부적으로 혹시 뭔가 잘못된 행동들, 아니면 너무 위험한 투자, 아니면 허락받지 않은 것들을 혹시 부서들에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방안이 규제를 감독을 하고 강화를 하고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 뭐 이러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디스클로저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디스클로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재무제표 같은 것을 통해서 회사의 어떤 경영 상태를 알린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은행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이제 밸런스쉿 상태라던가 아니면 뭐 자기들 자본이 얼마인지 뭐 이러한 것들을 조금 투자자들이 다 알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면 투자자들이 이제 예금자들이나 채권자들이 위험한 곳에는 투자를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위험한 은행과 위험하지 않은 은행이 구분이 되면서 뭔가 시장 작용에 의해서 규율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어떤 정보 규율을 통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이제 본인들의 정보를 뭐 실시간으로까지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영업 비밀이 다 침해당하니까. 그래서 어떤 정해진 주기마다 어떤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깨끗하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라라고 이렇게 그 디스클로저를 엔커리지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커런시 미스매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머징 마켓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축통화국이라면 뭐 정말 그냥 최악의 경우라면 돈을 찍어내서라도 그냥 인플레이션을 감수한다면 돈을 찍어내서라도 빚을 갚을 수가 있는데 이 이머징 마켓들은 달러를 뭐 달러, 유로와 엔화, 위안화 같은 주요 통화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커런시 미스매치 문제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커런시 크라이시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외국에서 돈 빌려온 거에 갚아야 되는 그게 부담이 확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게 더 또 경제 회복은 더 어려워지게 되고 이제 그러한 것을 방지를 하는 것이 이 커런시 미스매치를 리미트 뭔가 한계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뭔가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회사들한테 대해서 뭐 얼마만큼만 한도를 정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이상을 외국에서 빌려오면 뭐 세금을 매긴다든지 하는 식으로 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커런시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뭐 예방을 줄인다든지 뭐 하는 방식이 요 세 번째 리미트 커런시 미스매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점처럼 이제 뭐 외국에서 은행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오는 것을 뭔가 조금 제한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 즉 이게 그 정부 쪽에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금융 자유화를 하기는 하되 뭔가 조금 속도를 조절하면서 그래서 뭔가 그의 자유화나 글로벌화에 맞춰가면서 이제 자국의 어떤 규제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자유화와 개방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이와 같은 신흥국들에서는 자유화, 개방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그 자유화되고 개방화되는 속도보다 이제 자국의 어떤 규제 체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금융 시스템, 제도들 아니면 뭐 평가 방법 같은 것들이 조금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뭔가 조금 조절을 하면서 하면 위기를 예방을 할 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글로벌 파이낸셜 리버럴라이제이션을 좀 그래주얼리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면 뭔가 급격하게 위기를 맞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지 않겠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13.2 부분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위기를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조금만 당연한 이야기를 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